토론의 좌장을 맡은 당국대학교 하민아입니다. 오늘 그 지정 토론에 나오신 네 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그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다음 박진영 박사님인데 환경사회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혜관 성균관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님,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토론은 이제 한 4시 반 정도까지 마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분당 한 5분 정도씩만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조금 더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너무 길지 않게 핵심을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박태현 교수님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5분이어서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제가 준비한 토론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습기살균제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기를 희망을 하며,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종국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구제 체계에서 이제 배상 체계로 전환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종국적인 처리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법에는 이제 이 종국적인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판상 화해 효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 새롭게 인과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이나 신규 질환은 이제 추가 배상 심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발제 자료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해배상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동의를 하면 재판상 화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화해를 했는데 추가 배상 심의가 가능한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12조 2항 아마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곤란한 경우, 이 경우를 이제 적용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좀 법리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그 전부 개정 법률 19조에 따른 지급 결정 동의의 효력, 다시 말하면 이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의 제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문에서 화해의 효력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이제 명확한 해결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나중에 이제 신청자로부터 받는 동의서 양식에 이 신청자의 동의는 향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새롭게 신규 질환 또는 새롭게 인과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추가 배상 신청권, 그러니까 새롭게 인과관계가 규명된 건강 피해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뭐 다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인과관계 규명 작업이 실제로 계속 이루어질 때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뭐 건강 모니터링이라든지 이후에 계속 추적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이 국가가 이런 장기적 체계적 연구에 관한 적극적 의무를 좀 더 분명하게 했던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최소한 우선 그 시행령에 인과관계 연구 의무를 좀 저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신규 질환이 인정되거나 또는 새롭게 인과관계가 규명된 질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재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신청인에게 이제 통지를 한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위원회를 좀 더 장기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조금 확대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환경책임보험 손해율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손해율이라는 것은 순 보험료 대비, 그러니까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이제 손해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지금 1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100원 걷어서 지금 11원 정도 이제 지급액이 나갔다는 건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환경 피해 준비금이 이제 보험료의 10%, 그다음에 또 손해 보험사의 운영 사업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를 고려 한다면은 한 100원 걷어서 한 50원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이 그렇다 해서 이게 낮은 손해율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보험사의 어떤 부당이득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손해율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는데 뭐 대형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사고가 있었는데도 보험금 청구로 어떤 사유로 보험금 청구로 연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청구는 있었는데 이 지급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거나 지급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하는 이런 이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가능성은 지금 우리 피해 구제 법률이 의도하고 있는 그 증명 책임 부담의 완화하고는 이제 충돌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가능성을 검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 책임 그 보험이 의무 보험이고 또 이게 공적 보험이라고 한다면 운영 정보가 이 운영 정보는 일반 민간 보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과 관련해서 저는 검증 포함해서 몇 가지 이제 제도 개선안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운영과 관련돼서 좀 연례 공시제도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 손해 지급 부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좀 독립적인 검토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이 손해율과 연동해서 이 지나치게 보험사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공에 환류하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컨대 3년 또는 5년 평균 손해율이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또 그 환경 피해 준비금이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이 초과 잉여 부분을 환경오염 피해 구제 개정 재원으로 이전을 해서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피해 구제 급여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인데 이 생태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좀 줄일 텐데 어쨌든 지금의 우리 보험 제도가 포착하고 있는 손해라는 것이 너무 인간 피해 중심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호 회장님의 발제 자료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이 생태 손해와 관련해서 보건 책임을 부과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 보험 제도로 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토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영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사회학회 총무이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환경 오염이나 피해에 대해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조사나 여러 논쟁 그리고 지식 생산 과정,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 환경사회학의 관점에서 오늘 발제해주신 두 발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환경 피해 조사와 구제에서 축적된 그 전문가들 사이의 협업의 어떤 경험이 좀 이제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회장님께서 그 발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이제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환경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분과 전문가 사이의 협업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전망 부분에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이제 여러 환경 보건 피해 사례에서 과학적 조사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로 가능했고, 여기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도 각자 이제 참여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역학, 독성학, 환경보건학, 임상의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조사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나 인과관계나 증거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조율하는 어떤 또 다른 환경 문제와 관련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조율 과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이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이제 나아가셔야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이견이나 긴장들을 어떻게 조율해 왔는지, 이런 경험들이 이제는 좀 몇십 년 동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경험들을 좀 조사하거나 정리해서 다음 어떤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 겪었던 그런 일들을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환경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논의에서 환경 피해의 종국적 해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발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그 전부 개정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그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김태호 회장님께서 근본적으로 환경 피해에서 어떤 피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보전이란 무엇이고 그것의 구제란 무엇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주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환경 피해의 종국적 해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미나마타병이나 인도의 보팔 참사, 독일의 탈리도마이드 사건과 같은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환경 피해는 이제 그 특성상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전부 개정하게 된 것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논의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좀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제문에서 정리하지는 못했는데 아까 이제 김태호 교수님 그 발표를 듣고 잠깐 또 논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규범적 인과관계와 과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을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회학의 관점에서 과학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절대적인 인과관계나 그 불변의 근거나 증거는 이제 없다는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라는 것은 항상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인과관계의 수준이 있고 논의와 합의가 가능하며 그 도달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인과관계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김태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 인과관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런 환경 피해에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인과관계가 바뀔 수 있고 갱신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가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더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좀 기록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고, 또 환경 피해의 종국적 해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과관계 문제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균관 의대 정혜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사실 이제 이번에 세 번째 개정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차 개정안에 있어서 역학적 상관관계를 개인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게 한 점에서 굉장히 저희 분야, 역학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개념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특별법에서의 개정안은 특히 이제 국가 배상, 보상에서 배상으로 넘어갔다는 점,
해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의 책임 범위를 단순히 민형사상의 보상 수준을 넘어서 부여한 점에서도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대두가 되던 문제이긴 한데 지금까지 이제 주로 처음에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경우는 소위 HDLI라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이라는 새로운 질환을 하나를 전문가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초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소송 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소위 기존의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특이성이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서 이러한 질병이 나오면 이것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위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좁은 의미의 HDLI라는 질환을 새로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상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는 소위 이제 1단계, 2단계 사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기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개념이 확장돼서 폐렴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결핵과 폐암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점이 지금은 이제 그 기존의 호흡기 질환들을 다 포함하고 또 향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나 합병증까지 포함하게 된 것은 대단히 개념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군인들의 어떤 그 직장 생활이나 군 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이 명시하게 된 것은 지원하게 명시하게 된 것은 역시 이제 개념적으로 많이 확대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도 몇십 년에 걸쳐서 노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적 관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성문화된 점이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점을 우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그냥 기후이겠습니다만은 청소년이나 군인들에 대한 어떤 케어를 명시한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악용될 경우 혹시 이제 오용될 경우 이게 낙인 효과로 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비슷한 사례가 사실 고엽제 피해자들의 경우에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2세들에 대한 건강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2세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당사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길이 막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역시 우리가 여기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새로이 지금까지 사실 이제 2011년 이후에 노출이 중단된 지가 최소한 15년에서 20, 30년에 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록한 8,500명 이외에 추가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에 대한 노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존 노출 평가 방법은 굉장히 엄밀하게 잘 조직된 것이긴 하나 결국 이제 20년, 30년 전에 사용력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피해자 개인으로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특별법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 마트 지금 구매자들의 90% 정도는 대형 마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 마트의 판매 기록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후에 의무적으로 파기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기업체하고의 기업체의 기록과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경우에 각 개인에 대한 노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의권한이 총리 산하의 이제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결국 이제 앞서 이야기한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확장되는 것, 확장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인과관계를 설정할 때 앞서 김태호 교수님 발제에서도 우려를 하셨는데 이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포함돼야 될 내용은 첫째는 이제 기존의 기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경과에서 발행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혹은 장애 이런 것들은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피해자들이 나이가 들고 늙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만성 퇴행성 질환들의 발생에 대해서 역시 커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호트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인과관계를 밝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건강 피해의 경우는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이전에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포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새로 대두되는 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인과관계를 모두 다 과학적으로 100%다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인과관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인과관계와 소위 김태호 교수님 말씀하신 규범적 인과관계 간에 어떤 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국가 배상의 어떤 정신을 적용했을 때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 수준이 다소간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이것을 커버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대단히 특별한 법입니다. 근데 사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건강 피해는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고 개별 민사나 이런 형태로 이제 보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성면 피해 구제법이나 환경오염 환경 피해 구제법 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질환이 나올 때마다 이런 특별법을 새로 만들고 보상에 들어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 지금 최소 7년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결국 이제 기존에 있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통합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환경 피해 구제법의 경우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또 그 해당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령 녹조에 의한 건강 피해라든지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건강 피해들 그리고 또 사회 재난, 산불과 같은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 피해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직업병의 경우는 산재보상보험법으로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하는 것처럼 환경 건강 피해 역시 하나의 통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환경 피해 구제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첫째로는 사전주의적인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즉 질병을 예방하는데 하는 그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김태호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과실 책임 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원인 제공자가 증명을 해야 될 입증 책임의 문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저희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 개인뿐만 아니고 피해 집단 즉 지역 사회에 대한 피해 그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이야기한 생태 보건하고도 통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고 그 지역 사회 그리고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포함한 생태 보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돼야 될 것이고 결국 이제 피해 집단에 대한 어떤 보상에 있어서는 질병 예방과 건강 정진이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정혜관 교수님께서는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그 낙인 효과 이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그 노출이 중지된 이후에 시간이 이제 상당히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신규 피해 신고자에서 노출 평가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보다 객관화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셨고요. 또 새롭게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질환에 대한 인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연구 과제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새롭게 등장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인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건건이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어렵고 하니 뭔가 좀 포괄적인 일반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수진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국립환경과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옛말에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앞에서 토론하시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떨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발제하신 김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또 토론하셨던 박진현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이 그간에 우리가 피해 구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이런 이견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현재까지 이런 피해 구제가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해왔었던 기후부의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9년에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법 개정 내용 중에 방금 정혜관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서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는 그 규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실은 이 역학적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저희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역학연구라고 하는 것들의 범주로는 사실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환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그 피해 질환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떠한 법률적으로 이 용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굉장히 어려운 저희 이슈였습니다. 저희 과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연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기후부에서 담당을 했었던 연구 범주를 너무나 많이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연구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 분야뿐 아니라 역학 분야, 의학 분야, 그리고 독성학 분야, 그리고 노출과 관련한 전문가들까지도 아울러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고 그러한 분들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었고 실은 이전에 굉장히 국한되어진 폐질환에만 국한해서 피해를 인정했었던 것들을 각 분야에서 바라보시는 시각에서는 매우 협소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근거들을 모으는 일에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호흡기계 전반에 관한 질환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냈고 그 외에도 다빈도 질환들, 피해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들의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좀 감당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그냥 잘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굉장한 이견들도 많이 그 안에서 존재를 했고 그리고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에게서 나타난 질환, 맨 마지막에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질환의 형태를 보고 이해를 하시는 반면에
독성학을 하시는 분들은 기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굉장히 상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하나의 위원회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많은 토론과 그 의견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의 결과로 그 질환에 대한 어떤 기전서부터 그 증상의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그 역학적 상관관계라는 틀 안에서 종합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다양한 그 환경 피해에 대한 구제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면 피해도, 그리고 장항제련소 주변에 살고 있었던 과거의 주민들에 대한 그 환경 피해 구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피해 구제인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의 경우는 많은 분들의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회 요구와 그리고 법적인 그 역할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저희가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성면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아주 많이 과거에서부터 이 특이한 질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득한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특이한 질환에 대한 그 피해 구제가 조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환경 피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더 폭넓게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주셨는데,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해왔었던 그 경험으로 보았을 때 쉽지는 않은 그러한 일이 또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추측 또는 예측으로 이 피해 구제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들을 지금 많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어서 가능한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인 그 지득되어 있는 이런 결과들, 경험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좀 지혜를 합쳐서 앞으로 이 문제들을 조금 그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피해 구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은 피해 구제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환경 그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렇게 각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환경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유해 물질들이 있고, 정부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그 방지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환경으로 나가는 걸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완전히 저희가 제로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러니까 피해 구제에만 그 이러한 기금이나 예산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방과 관련한 부분에도 이러한 책임보험에서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에도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과학원이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사실은 이제 책임을 진 기관이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지 못하고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이 다 끝났고요.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혹시 그 발표 연자들에 대한 질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의견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예. 예, 전 대한환경과학회 학회장이었던 김갑수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환경과학에 석박사를 하고
주로 상하수도 물쪽에 물박사라고 흔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2006년에 이게 발생을 해가지고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이 구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과 또 그 환경부 환경과학연구원의 전문가들께 깊은 무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참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하수도를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수도물이 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할 때 89년 8월 8일 날 최초로 경향신문에 일면 톱으로 보도가 되면서 마실 물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물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에 5년간 계속하면서 대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89년 이후에 우리가 엄청나게 환경부 등등 전문가들도 투자를 해가지고 수돗물이 우리가 세계적인 최고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드는 회사들이 제가 너무 나쁜 회사들이죠. 지금도 제가 가슴 아프게 늘 생각을 하게 되면은 환경공학을 한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나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사망자와 많은 지금 중환자들 지금 앓고 있는 환자들 생각하게 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본에서 제가 10년간 공부를 하면서 미나마타 시에 제가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때는 원인을 몰랐어요. 그게 발생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너무하다 이거죠. 그걸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수돗물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생산 회사가 너무 나쁜 회사들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하고 싶지만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저 여기 마이크 좀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규일입니다.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에 있고요. 한림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성면과 가습기 이 살균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전 기업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업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원료는 대개 다른 곳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만든다든가 하는데 신제품을 생산을 할 때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잠깐 예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의 경우에 그 희토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희토류를 생산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있고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으로 다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술 이전을 중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서 거의 전 세계 희토류 수요의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과 우리가 이 환경 부분과 어떻게 연계를 지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토론자의 그 두 번째 토론 부분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이 종국적 해결과 좀 연관되는 같이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피해 구제 자체도 사실은 금전적인 그 간접적 구제에 불과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특히 화평법, 화관법 그리고 제품법이 화학3법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전 예방에 좀 완전히 기하고 있고요. 특히 그 살생 물질 같은 위험한 물질 같은 경우는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 부분이 방금 질문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물질이라든지 제품의 그런 위험도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충분한 규제
아니면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없으시면은 그 연자께서 혹시 마무리 말씀하실 거 없고요. 혹시 토론자 못다.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드리면요. 아마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기후환경부에서 이제 화평법, 화관법 같은 이제 법률적인 그 배리어를 점점 더 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건 이제 말하자면 입구에서 진입을 차단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기존 지식을 토대로 이제 그 새로운 물질의 그 진입을 규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령 탈리도마이드라든지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굉장히 미네마타 같은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독성이 아닌 굉장히 다른 형태의 건강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입로에서의 규제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 출구에서의 규제, 즉 그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전에 없던 질환들이 생기고 있지 않는지 하는 이제 그것들 노출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제약 분야에서는 PMS,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환경 오염 물질,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국가적으로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연자 중에 혹시 예, 제가 좀 짧게 그 핵심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관련해서 그 보험률이 그 너무 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보험률이 낮아서 그 총보험 보험료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연 이 보험료가 나중에는 점점 떨어지면 이게 충분한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 그 환경 피해에 대비해서 적립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운영 조직 같은 경우도 현재 이것을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 관련해서 그 아까 그 노출 평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매 기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 10년이 넘게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구매 기록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일관성 있는 답변이 나올 경우에는 노출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제법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끈끈이 일일이 다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과연 어떤 측면이 피해자 구제에 좀 더 나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습기라든지 성명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특성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 이런 피해 구제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통합법이 더 나을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의 의견이나 질문이 없으시면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그 두 분 연자님께서 환경 피해 구제 원칙과 동향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전부 개정 특징 내용을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네 분의 토론자님께서는 이 법적인 측면 특히 이제 박태현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은 이제 시행령 만드는데 많이 인풋이 될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인 관점, 또 의학적 관점, 그리고 실제 이제 이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수립해 오는데 굉장한 노력을 해왔던 기관의 책임자가 그간 해왔던 일들을 잘 좀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0차 환경 리더스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